네, 지금부터 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션 주제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글로벌 질서 재편입니다. 박윤희 국제정치학회 회장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을 박윤희 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화여대 박윤희입니다.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해서 벌써 11회를 맞이하는데 글로벌 질서 재편과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원이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계시지요. 또 통일교육원은 여러 교육 대상자를 우리 사회에 만나고 있으며 또 훌륭한 통일교육 관련된 발간 자료도 많이 발간하고 계시고 또 그런 자료는 국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이 오랫동안 중심을 잡고 이런저런 노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통일교육원이 하신 노력이 더 잘 설명될 때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게 또 주위에서 또 잘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원에 계신 분들은 일관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또 우리 지금 원장님 오신 이후에 통일교육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서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즐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플랫폼 패권 경쟁과 자유민주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김현욱 교수님,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와 가치 기반 외교라는 제목으로 권보람 박사님 모셨는데요. 제가 이 두 주제를 통일교육원칙과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고민 끝에 정한 다음에 두 분의 발제자님들을 사실 국내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미중 경쟁이라는 이런 강대국 정치도 아셔야 되고 또 외교 정책도 좀 아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철학적 그런 내용을 이 외교와 연결시키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춘 전문가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마음에 떠올렸던 분들이 한 두세 분 있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두 분 모두 발표에 응해 주셔서 제가 아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자로는 우리 김성수 교수님과 또 민경태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민경태 교수님은 통일교육원에서 추천해 주신 적합한 전문가이시고요. 김성수 교수님은 이미 이제 학계의 중진이시고 제가 이 토론으로 요청을 드리는 게 어떨까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원래 전형적인 비교 정치, 민주주의, 정치 경쟁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외교부하고 이런저런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학문적 관심을 신생 지역에 대한 외교 정책 이런 걸로 좀 옮겨가시면서 두 발표자에 대한 가치 기반 또 이념과 철학이 전제가 된 외교 정책 이런 것을 토론하시기에 가장 적합하실 것 같고요. 지금 또 한양대학교 안에서 아주 큰 규모의 연구소를 매우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고 좋은 저널도 발간하고 계셔서 아주 토론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토론자, 두 분의 발표 제가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분, 25분. 네, 김현욱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 김현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주제를 가지고 통일교육원에서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개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앞서 류익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 내 통일 담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통일 담론이라는 것이 아까 말미에 류 장관님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스스로 통일에 대한 담론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담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소스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여론과 담론을 주도하는 층에서 계속 담론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담론을 계속 주도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관계 속에서도 통일 담론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가 그 언제죠? 이전에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초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입장이 공동성명문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비핵화에 기반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뭐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통일에 대한 부분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통일 담론을 다시 한번 국민들 사이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다시 재건시켜주고 부활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회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통일교육원 그리고 통일교육원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부탁받은 발제 주제는 미중 패권 경쟁과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라고 하는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글쎄 뭐 일단은 먼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하나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근데 김성수 교수님께서도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치를 바라볼 때 소위 중대한 위기가 무엇이냐? 제가 박사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것도 소위 중대한 위기였어요. 저는 그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비교해서 썼고 동맹 변환이 일어났을 때 외부의 어떤 중대한 위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크리티컬 정처라는 거죠. 미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어떤 인터내셔널 시스템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탈냉전 시기에 세 가지 정도의 중대한 위기가 있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2001년도 9.11 테러 사태. 제가 그 당시에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캠퍼스 안에서 갑자기 아침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그래서 봤더니 작은 텔레비전으로 그 뉴욕의 트레이드 센터 2개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9.11 테러 사태였구나라는 거는 저는 뭐 그때 미국 내에서 상당히 좀 잘 느끼게 되었었는데 이 9.11 테러 사태라는 거 2001년도에 9.11 테러 사태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안보 정책도 변화를 시켰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2개의 전쟁이라는 거를 수행하는 데 대한 정당화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패권이 급속히 악화되는 그러한 궁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중대한 위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이 물론 뭐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는 안겼지만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G2화, 협력 강화, 차이나머니의 미국으로의 급속한 유입,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상당히 강화가 되게 됐고 차이나머니의 미국이 상당히 예속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트럼프가 당선에 실패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긴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가 본격적인 체제 경쟁과 이념 경쟁으로 바뀌게 된 중대한 위기였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물론 이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한 자기의 대응 실패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코비드를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을 마르크스 레니니스트, 중국 공산당 이렇게 비하를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미중 경쟁 구도가 체제 경쟁, 이념 경쟁으로 바뀌게 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근데 제가 이 코비드 19을 얘기를 하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비드 19 이후에 이 전문가들 사이에 새롭게 튀어나온 담론 중에 하나가 국가 중심주의의 강화 그리고 어느 정치 체제가 위기에 강하느냐 이러한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중국과 같은 국가, 즉 전체주의 체제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보다 코비드 같은 위기에 더 대응을 잘 하지 않느냐, 더 효과적인 체제가 아니냐. 즉 또 하나는 뭐 아시아의 한국, 대만, 홍콩과 같은 그런 유교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국가의 어떤 권위에 국민들이 잘 순응하는 그러한 체제가 위기에 극복하기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논쟁들이 당시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러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봅니다. 미중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미국, 중국 모두가 입어야 하는 데미지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국의 불만을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정치적인 목소리가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가 미중 경쟁에서 더 효과적인 체제냐 아니면 중국과 같은 국가 즉 지방 정부와 지방 경제와 지방 국민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정책에 대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미중 경쟁 구도에서는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중대한 위기는 미국의 아프간 철군입니다. 이제 냉전 시대 때 GDP의 45%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미국은 25% 전 세계 GDP의 25%를 찍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글로벌 GDP의 23%를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미국은 패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메리카 퍼스트는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이후에 지금 바이든도 말로는 하지 않지만 계속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펴고 있고 다음번에 어느 대통령이 올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오면 뭐 당연히 뭐 미국 우선주의가 진행이 되겠죠. 지지난주인가 미국 갈 일이 있어서 뭐 CNN을 봤더니 CNN의 한 여자 앵커가 트럼프를 인터뷰를 하는 거를 CNN에서 틀어줬었어요. 근데 보니까 트럼프가 전혀 변한 게 없더라고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똑같이 미국 우선주의 얘기를 하고 똑같이 어려운 질문하면은 모른다고 싹 잡아떼고 그런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펼쳤던 미국 우선주의를 똑같이 추진할 걸로 보이고 근데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센티스가 대통령이 된다? 리틀 트럼프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물론 트럼프처럼 뭐 막무가내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디센티스는 적어도 글로벌 동맹 체제에 대한 지지 발언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이익에 기반해서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리틀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간 철군은 이러한 미국의 패권 약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의 강화 현상을 아주 잘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가 쭉 진행이 되어 걸 보면 조지 부시 때는 이라크 전 아프간 전쟁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는 게 전략이었고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 때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끝난 다음이었는데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고 다른 한 지역에서의 분쟁에서는 억지력을 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때는 그냥 하나의 전쟁 수행. 바이든 정부 때 와서는 전쟁 하나 수행하고 나머지에서는 억지력 투사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프간에서 철군하지 않고서는 대만 해협에서 미국은 전쟁을 못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프간에서 발을 빼야 했었고 우크라이나 전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무기 지원만 하지 미군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아프간 철군이라는 사건은 결국 많은 동맹국들과 많은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제가 적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약간 좀 유사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불참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패권 약화 그리고 국방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가 핵 사용 가능성 발언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핵에 의한 공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을 우크라이나 용토에 했을 경우에 나토는 어떻게 하지? 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나토는 이미 자국이 나토가 물론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미국의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나토가 보유하고 있는 핵 전력으로 러시아의 핵 사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토는. 그리고 핵을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컨벤셔널 웨폰, 아주 매시브한 컨벤셔널 웨폰, 아주 막대한 그러한 재래식 무기 체제에 기반해서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일본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계속 일본이 한국이 얼마 전에 NCG를 만들었잖아요. 핵협의 그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즉 북한이 계속해서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하고 이미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 국가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핵 사용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국가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안보 불안감에 지금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은 계속 미국에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도 핵 가져야지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결국은 NCG를 얻어냈어요. 미국이 그동안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고 한국과 전혀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던 미국의 핵 사용 권한에 대해서 한국과 이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본은 어떠냐? 일본 같은 경우도 대만 사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해요.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열도 끝하고 한 거리가 한 110km, 12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은 대만 해협 지역에서 중국이 자국의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미국의 간섭을 방해할 경우에 이러한 핵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지금 계속 일본도 미국한테 핵우산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너네는 왜 나토에는 갖다 놓고 왜 여기는 핵을 안 갖다 놨느냐? 괌에라도 갖다 놔라. 지금 일본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지금 NCG를 한미가 딱 만들어내고 나서 일본이 잽싸게 여기 올라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위기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중국 견제는 거세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유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국제사회의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판이 깔리기 전에 어떤 전초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모든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의 특징은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와 인권에 기반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갱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중국과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체제 경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미중 경쟁을 전략 경쟁이라고 불렀어요. 즉 뭐냐면 중국을 붕괴시키거나 중국을 민주화하거나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게 미국의 중국 견제의 목표가 아니다. 전략적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작년 말에 나온 국가안보전략서에는 체제 경쟁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만큼 가치에 기반한 미중 경쟁 쪽으로 바이든이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뭐 소다자주의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쿼드도 만들었고 오커스도 만들었고 IPEF도 만든다 그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캐나다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4개국이 새로운 북태평양 파트너십을 만들자 뭐 이런 제안까지 지금 캐나다가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다자주의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처음에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즉 첨단 기술 산업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이솔레이트 시키고 디커플링 시키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뭐 배터리, LG 배터리, 뭐 삼성 반도체, TSMC 반도체, 뭐 머세디스 벤즈 그 전기차 미국 와서 공장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급망에 이러한 기업체들이 부분 컨트리뷰트를 해달라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프렌드 쇼링을 상당히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러한 미국의 정책들이 얼마나 유효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도 세계화의 조정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80년대부터 형성된 자연스럽게 국가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는 자본의 그리고 무역의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정보의 전 세계적인 흐름, 교환 그리고 동시대적인 뭐라 할까요? 뭐 정보의 교환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게 소위 세계화인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미국은 이거를 의도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성공하겠느냐 실패하겠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뭐 미국 관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늘상 해왔던 것처럼 무역 정책의 규범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시 세계화가 추진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조정이 되는 거냐 뭐 세계화에서 역행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세계화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군사 전략은 바이든 정부에서 나온 뭐 안보 전략서나 국방 전략서나 이런 데서 뭐 강조하는 거는 통합 억지입니다. 다른 건 뭐 자잘하게 많은데 주요하게 강조하는 건 통합 억지. 통합 억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 미일 관계.
일본이 3개의 안보 문서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카운터 어택 케이퍼빌리티로 일본이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국가로 군사 전략을 만들고 그러면서 미국도 일본에게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을 해주고 미일 동맹에서 그동안에는 코디네이션 센터 조정 센터에 의해서 주일 미군과 셀프 디펜스 포스 자위대가 연락을 취하던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는 하나로 점점 더 컴바인되는 밀리터리 커맨드 스트럭처 군사 지휘 체계로 지금 바꾸고 있다. 뭐 한미 간의 컴바인 포시스 커맨드가 같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 사태 시 나가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맹국들과의 통합 억제 전략의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런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국가들과 중국 또 뭐 러시아, 북한 이러한 국가들과의 신냉전 체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향후 자유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글쎄, 뭐 거기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워낙 많은 예측들이 나오는데 뭐 2032년, 33년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하지만 뭐 10년이 더 지난 다음엔 미국이 다시 능가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와요. 뭐 브루킹스에서도 그런 예측을 했고 그 니온 게자이 신문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런 예측을 했고 어쨌든 간에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미국이 지금 구축해 놓은 소위 자유주의 국제 질서 2차 대전 이후에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 예를 들어서 유엔 체제, 가트 체제, 뭐 달러 기축 통화 뭐 글로벌 동맹 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단은 미국에게는 유리한 자산들이다. 미중 경쟁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 제가 어떤 세미나에 딱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외교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요.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시대를 지나서 바이든 시대의 미중 경쟁은 이제는 미국도 깡패 국가가 됐어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깡패 국가가 됐고 미중 경쟁에서 미국 편에 서라. 안 그러면 미국 시장에 아무것도 수출하지 못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은 참여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미국의 태도예요. 옛날처럼 아주 비나인했던 헤저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제로섬 국면으로 돌입을 했어요. 그러면 미중 경쟁에서 옛날처럼 사이에 끼어서 균형을 잡고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없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은 전략적인 방향성은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는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한중 경제 관계에서 우리가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팔러시 액션 차원에서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뭐 한중 간의 경제적인 이익이 중요하고 뭐 그걸 당연히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이든 안보적인 이익이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겨줬던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구축을 했고 거기에 기반해서 국가도 운영이 되고 대외 경제정책과 무역관계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에서 이탈하는 순간 우리의 근본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상당히 와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뭐 소위 핵공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체제적인 측면에서의 소프트 파워를 과연 중국이 얼마나 전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 경제력이라는 것에서는 하드 파워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겠지만 소위 정말 국제사회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 파워를 중국이 과연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웠어요. 플랫폼 패권 경쟁. 그러니까 패권 경쟁이라고 하면은 뭐 미중이건 뭐 어디든 이렇게 이제 프론트라인 전선에서 막 형성되는 이제 그런 경쟁을 이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 앞에서 막 다툼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떠받치는 어떤 그 프레임은 뭘까? 이제 가치, 뭐 공급망, 동맹 관계 재설정, 미국의 전략적 마인드 이런 기준으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의 질서가 다른 어떤 특정 질서로 바로 대체되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면은 GDP가 역전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횡으로 잘라서 특정 해에 그렇다는 거고요. 현대 국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개념이고 해서 GDP가 역전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의 중국의 총합적 능력이 뭐 한 40%에서 50%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거대한 두 세력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고 사는 거는 뭐 불가피한 현실이니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권바람 박사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와 가치 기반 외교인데 글로벌 중추국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GPS라고 해서요.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라고 해서 국정과제 100번인가 아무튼 국정과제 이제 한 걸 이루죠. 이제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면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4개, 한 5개 영역으로 오는데 마지막 영역이 보통 외교 안보 영역이니까 그래서 요 미국이나 해외 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GPS라는 이름이 뭐 농담으로 GPS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직접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조금 해석해 주시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주시고 외교의 수단, 목적 이런 거는 우리에게는 뭐 안보, 뭐 경제, 뭐 혹은 뭐 문화 이런 이제 컨텐츠가 익숙한데 외교의 컨텐츠로 목적 혹은 수단으로 이제 가치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권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방연구원의 권보람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주시면서 저한테 최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이미 많은 매체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치 기반 외교의 관점에서 본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PS란 단어는 참 좋고 얘기하기는 편한데 사실 내용을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의미인 것 같아서 저의 눈으로 본 해석으로만 이해해 주시고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다 좀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했다라는 점, 두 번째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재천명했다는 점. 그 마지막 거는 사실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동맹 신뢰 회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장 억제 공약 강화라는 거는 이제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미 확장 억제 구조 속에서 최대치의 협의를 달성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고요. 사실 한국민들은 아까 말씀 나왔지만 안보 불안감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도 있고 미국 국내 뭐 정치 불안정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참 많죠. 그런 불안감이 좀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위측에
그리고 한편 한국이 이제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외교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 에이전시를 갖고 싶다 이런 것까지도 잘 전달이 돼서 이런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NCG는 사실 더 구체화될 부분이 있지만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라는 거를 좀 명문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큰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미국 주도로 확장 억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직접 소통하는 그런 확장 억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제천명 참 길죠. GS 이것도 약어가 있는데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어쨌든 이 의미를 보면 한미 두 정상이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한 공약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행동하는 GCSA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GCSA는 그러니까 동맹의 지역과 이슈, 국가이익의 시간적 고려 범위까지 다면적으로 확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미 동맹이 한 번도 방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통적인 군사 안보에 더해 비전통적인 안보 협력까지 이행한다는 공약입니다. 여기다가 단기적인 손해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국가이익을 상정하는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실 2000년대부터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기후변화나 뭐 글로벌 보건이나 이런 비전통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많이 하자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포괄적 안보협력,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는 2009년, 2010년에 있었던 한미동맹 공동비전이라든가 한미 국방협력 지침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동북아의 뉴 프론티어라는 슬로건으로도 이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GCSA 개념을 통해서 한국이 새롭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다면 동북아가 아닌 확대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중추국으로서의 동맹협력을 약속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10년 이 결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동맹관계도 사실 지난 70년보다 앞으로 더 많은 위험을, 더 많은 리스크를 겪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 과학법 발효된 이후 한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의 안보적 이익을 충돌했을 때 이 딜레마가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한미 동맹이 어떤 시공간적인 접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위험을 상호 분산시킬 수 있는 기제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GPS의 특장점으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동맹 신뢰 회복입니다.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참 상호 존중하고 친밀함 많이 보여줬죠. 근데 그런 연출이 단지 실무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 그리고 경제 사절단 이 모든 것이 한국 성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 큰 상징이었고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사실 동맹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그 항구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듯 미국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미 관계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다 학습하신 후에 이제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전략적 명확성과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 무대에서 동맹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글로벌 중추국이라는 과제로 선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동맹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외교 방향성의 전환을 여러 가지 사례로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한국이 쿼드 워킹그룹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가입에 제한이 온다면 쿼드 가입도 고려하겠다는 점, IPF의 창립 회원으로 조인한 점,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추진한 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점, 또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 등이 있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을 지향하는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보편적 가치 수호를 지향한다는 한국의 결심이 동맹 신뢰를 강화해서 촉진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또 잘 설명해 주셨듯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대에 시대적 도전기에
한미가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두 국가가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글로벌 중추국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중추국의 정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최대한 많은 이슈 영역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계획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정책적 옵션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한국의 선택이 미칠 수 있는 지역적 국제적 파장이 더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지정학적 차원의 경쟁, 지경학적 차원의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면에서 선택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전략적 경쟁이 미래를 위한 경쟁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표준, 미래의 체제 간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 외교 전선을 확대해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 선과 악의 구도를 형성해서 이념적 대결을 본격화하면서 가치 수호를 명분 삼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소다자 연합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글로벌 사우스처럼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저항을 하게 되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졌고요. 아세안 국가들도 조용히 제3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나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치 진영화를 심화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다만 한국은 빠르게 학습을 하고 적응하고 외교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유를 보자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는 한국은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학습을 했던 거죠. 그때 이후와 코로나19 시기 동안 한국 기업들이 공공망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 공공망의 취약점을 어느 정도 선별을 했다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합리한 침공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자는 요구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점이 학습을 좀 돋구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의 선택이 국제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에게 어쩌면 중추적 역할이 부여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력의 신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에게 기대되고 요구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G7 정상회의나 네이토 AP4와 같은 여기에 다자회의에도 늘 초청을 받고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그리고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선정되는 것도 다 그 예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의 전략적 무게중심이 G20에서 G7으로 이동을 했는데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G7의 존재감은 많이 상실됐었습니다.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국제질서의 흐름이 세계화, 보편주의에서 정치적 전략적 경쟁으로 바뀌면서 G7은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동심 선진국들의 어떤 연대로 재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은 거기에 초대받고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잘 보셨겠지만 한국은 이런 니즈에 화답해서 서구 자유주의 국가와의 연대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쿼드 국가들, 오커스 국가들하고도 양자회담을 다 실시해서 사실 최근 몇 년간 영내 소다자 외교에 한국이 좀 빠져있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좀 부식시켰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6월 달에 늘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 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데 올해 1월 준비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 대표는 지역의 핵 문제에 분과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6월 본 회의에서는 지역 긴장 완화 세션에서 국방장관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사실 중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동남아 지역 포함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 우선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그 중국의 역량이 자꾸 확대된다는 걸 간파하고 일본은 그 지역을 상대로 개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노력에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발제, 이런 역할을 주는 거에서 어떤 반영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지됐던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국의 지원이 아주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말씀 나왔지만 미국의 가치 외교는 역사가 깊고 여전히 강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탈거치적인 외교 행태 때문에 많은 신뢰를 잃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이념적 드라이브가 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가치 외교가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에 또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또 자신들만의 세력 규합에 나서고 있어서 이념적 경쟁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G7이 열렸던 그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최초로 열렸고 이제 앞으로는 경연제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이 5개의 스탄 국가들 정상을 초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안보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한 제스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한반도 문제를 우선시해온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자유, 평화, 번영, 법에 의한 지배 등의 공공재 생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은 반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중추국의 조건은 무엇일까? 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선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잘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어려운 기후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명분과 유인과 책임까지 있는 것입니다. K문화의 위력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역사성과 파급력을 모두 지닌 소프트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외교 저변을 한반도 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인도태평양을 발표하고 글로벌 중축으로서의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북 억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나토나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들까지도 아우르는 안보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인태 전략은 중층적이면서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가치 기반 외교는 무엇일까? 그럼 글로벌 중추국이랑 연계시켰을 때 이거는 글로벌 중추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노력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자격이 있다고 믿고 응원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이라는 멋진 의상을 마련해놓고 그걸 맵쉽게 채우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종착점의 모습은 국내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의 가치 기반 전략적 명확성 증대와 실질적인 정책 변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정권 교체를 초월하는 일관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을 선포하면서 평가의 잣대를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가치 기반의 정책 결정이 외교적, 경제적 소실을 가져왔을 때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치 기반 외교, 실리 추구 외교를 좀 다른 개념, 배타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서 나오는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인 합의가 마련되어야 대외적인 인정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청중을 충분히 설득하는 공공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치 기반 외교에서 추구하는 목표, 그러니까 보편성과 국가 이익을 개념적으로 좀 조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기반 외교의 성과가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정부의 외교적 성과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떤 발전을 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글로벌 중추국가를 성장하기 위해서 한미 양자 관계에서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국의 기여와 종합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기반 외교는 아까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듯 동지 세력 규합을 위한 외교적 수사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바이든 행정부 시기 그 의도가 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비판적으로 학습하면서 더 이상 강대국 중심이 아닌 중추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자유민주주의적 국제질서 하에서는 강대국인 미국이 가장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머지 국가들의 협력을 주도해 왔다면 그리고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많은 국가들이 추종을 했다면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도 국내 정치적으로 어렵고 국제 공공재 생산을 혼자 부담하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슈 중심으로 다국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견 중추국들이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상호 연대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추동하는 상황이 요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글로벌 중추국의 운용을 위해 가치 기반 외교를 이행한다는 것은 한국의 정책성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분단의 역사 때문에 복수의 정책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에 근거한 민족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통일 한국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그 와중에 us vs them이라는 대립적인 정체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고유의 가치와 교범과 연계해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다행히 법치, 자유나 평화 번영은 우리 정체성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잘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실리 추구를 위해서 가치를 쉽게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중잣대를 허용하면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국민과의 신뢰가 깨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원칙 없는 행동은 외부의 외교적 압박에도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한미 관계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동맹 간에도 가치 기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동맹이라고 천명한 한미 동맹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의 문제, 동맹으로서의 가치 수호와 러시아와의 관계 보존이라는 국가에게 충돌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GPS라는 얘기를 나오면 당연히 그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께서는 G7 계기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기조에 동참을 하셨고 한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유, 국제연대, 교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 지뢰 제거 장비라든가 긴급 후소차 등 비살상 물품, 인도적 지원, 전후 재건 지원을 약속하면서 어떤 조건에 기초한 군사적 지원 원칙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70년 동안 한미 간은 미래 동맹 비전을 공유해야 하고 공동의 이익, 지속 가능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매일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맹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특히 미국과 대화를 할 때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을 식별을 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히 밝히고 대외적으로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경쟁에 한국이 연루되면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 취약해진다는 어떤 위험 연계성 논리를 통해서 미국, 중국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치르는 위험은 어떤 경우에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얼마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과 소통하고 어떻게 이 비용을 분산시킬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동지국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 미국의 직간접적인 보상을 유도하는 방법, 조기경보 체계 활성화, 사전 협의를 많이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일 담론이 없어져서 많이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의 세대는 한미동맹 관계가 핵에 너무 치중되는 담론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몸집이 작았을 때 한미동맹 간에 했던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영향을 많은데 핵이 지배한 얘기가 어떻게 참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면에서 종합적으로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관계가 발전하고 우리가 좀 더 정말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사실 가치 기반 외교에 대한 발표 내용이 이걸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웠을 텐데 권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제 G7 다녀오셨는데 이제 물론 처음 초대받은 건 아니죠. 제 기억에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G7 플러스 자격으로 초대받아 다녀온 게 우리 정상이 한국의 대통령이. 그런데 아무튼 미팅에 회의에 간 게 대수냐 싶을 수도 있지만 의미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85년도에 G5 프라자 협정이라고 해서 G5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G7이 되고요. 프라자 협정은 뭐 전문가들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은 45년도에 일본이 물리적으로 원자폭탄을 맞았다면 85년 프라자 협정은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 일본 일종의 원자폭탄을 맞은 거죠. 감수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의 10년, 20년에 이제 우울한 경제 침체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이즈미 그다음에 아베 수상이 첫 번째 집권했을 때 일본식 그런 방식으로 그걸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지켜봤습니다. 근데 냉전 끝나면서 G7으로 커버돼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서 G7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G14으로 하려는 승진국 클럽 내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논의 끝에 이제 잘 아시는 G20가 출범을 하고 우리가 이제 G20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안 굴러가서 다시 사람들은 G7 플러스를 쳐다보게 되었고 국제사회의 핵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드는 여전히 가장 유력한 선진국 클럽으로 G7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상황에 한국이 국제사회의 가치 외교를 전제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라면은 의미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배경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가치 외교, 한미일 협력,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레토릭에 그칠 수 있는데 우리 정상이 G7 때 열렸던 뭐 글로벌 보건 세션이라든지 기후변화 세션 이런 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언하는 이런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한 8분 정도 두 분 토론 부탁드리고요. 두 분 토론 말씀 듣고 혹시 있으면 한두 분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질문 받아서 마지막 또 발제자께 약간의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수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 김성수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전공 자체가 민주주의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13년 전서부터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가치에 되는 것보다는 아프리카는 아직 민주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도를 거기에 고착화시키는가 이런 쪽에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을 보다가 오래간만에 이 가치라는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의 어떤 그 국제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라는 것의 인식에 대해서 조금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탈세계화,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는 또 발표자 입장 역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통상 환경 측에서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쇼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디커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현 국제 질서의 변동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다극적 방향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진짜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대립이라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지형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지형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구조로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냉전 체제에서 보셨던 어떤 체제와 체제의 대립이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떤 세계화라는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어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기 전부터 세계화, 탈세계화는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209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가 어떤 리버럴리제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고 경제적 이득을 갖고 왔지만 또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부터 스로발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그것이 다시 이제는 탈세계화가 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탈세계화라고 느껴지고 자국 중심이고 고립주의로 갔다고 하지만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했냐는 거죠.
세계화로 극복을 했거든요. 코백스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의 보건의료라는 자체가 있고 코로나에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의약품을 만들어낸 곳이 어딘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나라가 또 나름대로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서 보건위생 쪽에서 선두 주제가 되다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세계화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지 고립주의로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이런 어떤 그 동조화되었던 어떤 이런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또 지금 아까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탈동조화된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결속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개입을 못하니까 유럽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중국이 또 러시아를 지원하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통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도 있지만 계속 중국을 압박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러다 보면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EU하고 관계를 봤을 때 EU 유럽의 그 수출이 거의 15%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간접적인 어떤 지역적 다자주의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꼭 탈세계화라고 봐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이거를 구도를 뭐 민주주의, 권위주의, 뭐 사회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로 나눠봤자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중국이 가져가야 되는 이득이 훨씬 많은데 굳이 스탠스를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우리도 어떤 균형점이 나오는데 그 균형점이 어느 쪽이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균형점이 너무 강하고 이쪽에서 균형점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실익이 없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이 어딘가 이런 식의 접근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미중 패권이 대립한다 하지만 여기서 버퍼 역할은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태평양도 있고요. 예를 들면 대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아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요. 호주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그들이 부닥쳐야 되는 것. 아까 이제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출혈이나 중국이 출혈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중국은 1대1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엄청나게 가고 있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자체만이라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패권이 부닥칠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 자기 안에서의 그런 연맹, 동맹 또 나름대로의 부족한 부분을 맞고 나가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보다는 이것은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포괄적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이 자체의 변화라는 자체를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열쇠라고 본다면 어떠한 객관적 견제를 보는 게 좋을까라고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계화가 퇴조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조정 또는 둔화라는 보는 관점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런 가치의 문제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체가 선형적이고 고정된 개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도 변화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미국이 이렇게 해서 뭐 14th Amendment 수정헌법에 의해서 인권이라는 자체가 흑인과 소수자의 권위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강화가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부턴가 소수자에 대한 권리라는 자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딱 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유동적 거기에 적고 객관적이면서도 거기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설정을 해버리고 이것이 미국이 얘기하는 미국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의 보편적 가치가 어떻게 같습니까? 보편적 가치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죠. 인권, 법치, 자유 이거는 스탠다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봤을 적에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이제 비전통 안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비전통 안보를 얘기하셨을 적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탈세계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세계화를 가져왔다고 또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경제라는 부분이
또 어떤 세계와의 조종과 둔화 속에서 어떤 기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경제 안보라는 것이나 그다음에 보건 위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탈세계화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둔화도 시키고 일정 부분 조종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조종과 둔화라는 그런 과정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이해한다는 것을 바탕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치 외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통일 담론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라는 자체가, 그리고 그런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자체가 동반하고 가는데 과연 이 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경제 체제겠죠. 그럼 그 자본주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신자유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원칙적으로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절대적인 신자유주의 패배가 뭐죠? 양극화지 않습니까? 경제적 불평등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자체 때문에 결국 이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과 불만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 불만이라는 것에 대한 뭔가 나를 누가 이런 불만 속에서 나를 뭔가 구원해 줄 분이 누군가라는 그런 어떤 선동에 묶이는 그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포퓰리즘이 갑자기 왜 등장을 했겠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 포퓰리즘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고 좁은 정체성 정치라는 자체의 계층과 계급에 따라 나온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폐해라고 본다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같이 공존하고 생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자체가 결국 그것의 베이스는 결국 자본주의가 된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종할 수 있고 생각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이라는 자체가 단지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 경제 체제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 같은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뭔가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뭐 제가 아프리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뜬금없이 이 사람들은 생존의 위험입니다. 선진국가에서는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온난화가 되잖아요. 기후 변화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피해만 받는 것이지 온난화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세계적 차원으로 왜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동맹이 세계적 차원이라면 그것을 또 신자유주의와 같이 가면서 작동하고 있다면 거기서 만들어진 모순이 다른 지역에서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이 찾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또 복지라는 이런 보편적 복지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죠. 그 이제 복지의 축소가 결국은 좁은 정체성 정치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오다가 이것이 왜냐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체를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보편적 가치였고 그게 평등이고 그게 자유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시장 안에서의 그런 역동성과 경쟁성이 성장은 가지고 왔지만 내가 거기서 소외된다면 그 불만이라는 자체가 또 표로 연결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좁은 정체성 정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회는 긴장하게 되니까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세계화 또는 세계화의 둔화 현상이 일어나는 근저가 우리가 뭔가 이 경제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어떤 이런 제도화된 구조적 모순을 제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동시에 부채죠. 전 지구적 부채인 것이고 그들만의 부채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부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근본적 토대가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가진 가치 조종가로서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두 분 해당되는 부분만 이따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민 교수님께 한 7분 정도, 7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의 민경태입니다. 오늘 김현욱 교수님과 권보람 박사님 두 분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되는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의미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권보람 박사님께서 한국과 미국은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함으로써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인 전개 확대 등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확보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의미를 또 미국은 이제 핵 사용 기획, 계획, 연습, 협의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약속했고 이에 대해서 한국은 핵 비확산 조약과 핵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공약을 담보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라고 이렇게 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국내에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기됐습니다. 뭐 전술핵 배치라든지 자체 핵무장 확장 억제 이런 다양한 방향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 면이 오히려 우리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던 점이 있었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세 가지 방향 중에서 핵 협의 그룹을 통한 확장 억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 방향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핵 협의 그룹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에 우리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GCSA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한국의 결국 국가 경쟁력이 증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 관계도 격상된 그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한미 동맹이 과거에는 군사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경제 동맹, 기술 또 공급망 포괄적인 이런 동맹으로 확대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초강대국들의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자신을 비하한 적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돌고래는 됐다 그리고 뭐 범고래 수준 됐다까지도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준에 걸맞는 그 격상된 우리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세우의 입장에서 이런 수동적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도 주도적인 지정학 전략을 우리 국가 이익에 기반한 그런 전략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정학적인 그 환경 변화 또 이러한 글로벌 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김현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향후 10년간 이렇게 미중 전략 경쟁의 승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장기적인 경쟁 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뭐 어떤 학자들은 뭐 미중 전략 경쟁이 최소 수십 년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될 미중 패권 경쟁의 국면을 우리는 외교 안보 전략을 이 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이미 이러한 글로벌 질서 재편,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통일부 관점에서 보면은 작년 11월에 통일 대북 정책,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담대한 구상 안에 남북 간 경제 협력에서도 뭐 에너지, 교통, 뭐 의료, 뭐 농업 협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통 분야를 보면은 인프라 과제 중에서 철도 도로가 아닌 항만과 공항을 우선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석해서 보기에는 이러한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을 이제 지리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한때 협력업체 포함해서 16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었고 베트남 전체 국가 GDP의 20%까지 갔었는데 이것이 이제 베트남이 북한보다 한 7~8배 정도 되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공장이 북한에 있었다면은 북한 전체 총생산이 2.5배나 증가하는 그러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노이 베트남의 공단이
항만과 공항을 주로 이용해서 글로벌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육로로 베트남이 뭐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도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글로벌 시장과 항만과 공항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대한 구상이 성공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북한이 제2의 베트남과 같이 변모했을 때 항만과 공항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양 국가와의 연결,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을 그것을 계산하고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는 정책적인 어떤 반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방향도 상당히 이러한 부분적으로는 이미 그 지정학적인 질서 재편에 상당히 이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러한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전략을 짜야 되냐, 특히 통일로 향해 가는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유익 장관님께서 판이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략적 방향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뭐 판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대 북중로가 결속하는 이 냉전적 구도, 신냉전적 구도임에도 과거 냉전과는 또 양상이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 중동에서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이 갑자기 사우디하고 이란을 중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상당히 또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있는 그 와중에 중국은 또 사우디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을 불러들여 가지고 중국 시안에서 뭐 교통망 연결이라든지 인프라 건설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대응하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이 와중에서 또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미국의 대중 무역 규모가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복잡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 국면에서도 세계 각국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글로벌 질서 재편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과연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또 경제 안보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을, 우리 국익을 최우선하는 어떤 방향이 적합할지, 또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듯이 통일로 향해 가는 정말 우리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좀 두 분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그러면은 많은 기회 못 드리고 한 분 손을 드셔서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질문만 퀘스천만 만들어 주세요. 네. 이게 마스크가 없으면은 지금 유튜브가 안 될 텐데 혹시 마스크가 있나요? 이등 마스크가? 마이크. 아유, 제가 이 마스크가 입에 붙어. 아니면 여기로 와서 질문해 주세요. 이게 소리가 담겨야지 아마. 네. 네, 거기서 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아시아 퍼시픽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고전 인문학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희재라고 합니다. 권보람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으로 인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꾸준한 정책을 펼치길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취약점은 정권 교체에 따라 국제 정책 및 스탠스가 급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고 꾸준한 국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분명한 질문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나 오늘 이거 얘기 안 하면 집에 가서 다리 뻗고 못 자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플로 질문 클로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학생이신 것 같은데 권 박사님한테 주신 질문 포함해서 김성수 교수님의 토론은 상대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해석이어서 이제 분명
클리어한 부분이 있고요. 민 교수님 질문은 한미동맹과 한반도에 연동된 토론이어서 또 클리어한 점이 있습니다. 다 반응하시긴 시간 관계상 어렵고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은 분 한 2, 3분 정도만 두 분께 드릴게요. 네, 김 교수, 우리 김현욱 선생님부터.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 공감을 하고요. 그 통일 전략을 여쭤보셨는데 그걸 얘기를 하려면 또 한 2, 30분을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학생께서 질문하신 거는 보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의 정책과 외교 정책이 국내 정치에 상당히 휘둘려요. 그래서 우리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만 역시 내년 1월이 총통 선거인데 민진당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약 국민당이 됐다 하면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거기도 대만과의 중국과의 뭐 관계 개선, 교류 다시 복원 이런 것 그리고 미국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만 중시 정책에 상당히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뭐 국내 정치 요인을 뭐 제외하고 외교 정책을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참 어려운 질문들이었는데 그냥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통일 전략 같이 큰 그림을 제가 그릴 능력은 없고 아까 그냥 중추국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어젠다 세팅 파워를 우리가 일단 갖고 있으면 통일에 대한 얘기, 북한에 대한 관심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담론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 때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담대한 구상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얘기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GPS라는 방향성을 갖고 성장해 가면서 그럼 어젠다 세팅 파워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학생의 질문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아까 잘 답변해 주신 세계적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에 의해서 뭐 외교 정책이 좌우되는 거. 아까 뭐 쉬는 시간에 잠깐 김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 전문가 집단이 생각보다 좁다. 특히 진영으로 나누면 더 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고요.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해서 전문가 집단을 잘 건강하게 양성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뭐 5분 정도 지체되었는데 제가 한 1분만 주책 없이 쓰면은 어쨌든 아시아의 중동까지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국가는 2개의 목표를 설정을 했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경제 성장, 정치적으로 발전한 민주주의. 아시아에서 한국처럼 근대 국가가 설정한 2개의 목표,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모범적으로 달성한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삼성이 나가고 뭐 포스코가 나가고 뭐 우리 또 K 컬처가 나가지만 아마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국가로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어떤 가치, 뭐 민주주의 이념 이런 게 또 중심을 잡고 외교 자산으로 확보하는 것도 의미 있는 노력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뭐 순간적으로 이제 소리가 들려서 내다봤더니 이제 저기 밑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간호법 시위하시는 엄청나게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과 시청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곧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곧 틀어질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화 30년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국익으로 전환시키기를 잘한 게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쨌든 글로벌 GDP 기준으로 12국가가 확실히 되었으니까요. 레귤러한 G7 플러스 초대 국가가 되었고요. 차제에 이 이념적 이런 가치적 그런 콘텐츠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라고 그 가운데 통일교육원이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세션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체되기는 했는데요. 쉬는 시간은 그래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10분 정도 휴식하고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